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산을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8번부터 문제를 계속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다음 침전에 해당하는 것은 입자들이 고농도에 있을 때 침전 현상으로 활성산라치법 공법의 폐수 처리를 하는 경우에 최종 침전지에서 하부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최종 침전지의 하부에서 발생을 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죠. 그리고 이 침전은 설러치 중력 농축 공정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포기조로의 반송을 위해서 활성설러치가 농축되어야 하는 활성설러치 공법의 최종 침전지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부에서 발생을 하면서 농축이라는 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형이죠? 4형이에요. 따라서 4형 침전이라는 것은 압축 침전 또는 안밀 침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1형 침전은 독립침전, 2형 침전은 응집침전, 3형 침전은 지역침전, 그리고 4형 침전이 압축침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그리고 29번에 보시면 질소 제거를 위한 고도 처리 방법의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들이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고도 처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질소를 처리하는 공정에 보시게 되면 카본의 탈기법, 나번의 AO 공법, AO 공정이라는 것은 인을 제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정이죠. 그래서 AO 공정 같은 경우에서는 인만 제거하는 공정이 됩니다. 다음에 염소 주입, 라번의 선택적 이온 교환, 따라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의 AO 공법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0번에 보면 산성 과망간산 칼륨 적정에 의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료를 황산산성으로 해서 과망간산 칼륨 일정 과량을 넣고 30분간 수욕상에서 가열 반응시킨다. 다음에 염소이온은 과망간산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산화되어 음이오차를 유발하므로 황산칼륨을 첨가해서 염소이온의 간섭을 제거한다. 다음에 가열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중탕의 온도와 가열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아질산염은 아질산성 질소 1mg당 1.1mg의 산소를 소모해서 COD 값의 오차를 유발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문구는 나와버립니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음의 오차 대신에 양의 오차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황산화를 첨가해서 염소이온의 간섭을 제거한다는 거. 그래서 양의 오차가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나번이 정답.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유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부유물질은 물에 녹는 고형물질로서 유리, 섬유, 그름 종이를 통과하는 고형물질의 양을 미리그램 퍼리터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가번의 설명을 바르게 나타내면 유리, 섬유, 그름 종이에 여과시켜서 항량으로 건조해서 무게를 달아 여과 전후의 유리, 섬유, 여과지의 무게를 산출해서 부유물질의 양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부유물질 SS라는 것은 중량법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유물질의 농도는 합해수의 특성이나 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다음 침강성 고형물질은 하수 처리장의 1차 침전지에서 침강에 필요한 유속을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나머지 부유물질이 많을 경우에서는 물속 의류 아가미에 부착되어서 의류를 질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됩니다. 그리고 32번 다음 중에서 크롬 함유 폐수 처리 시에 사용되는 크롬 환원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롬에 관계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환원제의 종류입니다. 자, 환원제의 종류에서는 보시다시피 NaHSO3, SO3 그리고 Na2SO4 그리고 FeSO4 그리고 SO2가 있어요.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처리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육각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삼각크롬으로 만든 다음에 제거하죠. 그러면 플러스 6을 플러스 3으로 만드는 과정을 환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환원을 시켜요. 환원제를 주입해서. 그런 다음에 중화를 시키고 그리고 중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침전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원을 시켜서 중화를 시키고 침전하는 방법을 환원 침전법이라고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육과 크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세 가지 꼭 기억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2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33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표준 대기압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대기압이라는 것은 ATM으로 나타내면 1이 되는 거고, 미리 H0로 표기하게 되면 760, 미터 H2O로 표기하면 10.332, 그리고 N을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뉴턴 퍼 제곱미터로 나타내게 되면 10만 1325, 그리고 밀리바로 표현하게 되면 1013.25, 킬로파스칼로 표시하게 되면 101.3. 자, 여기서 kPa를 킬로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PSI로 나타내면 14.7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문구는 뉴턴 퍼 제곱미터로 표기했을 때 잘못 설명된 문구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안 농도가 100mg/L인 폐수 15m의 삼성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차염소산 나트륨의 이론량은 얼마인가? 단 NaOCl의 분자량은 74.5, 시안압류 폐수는 다음 방식과 같이 염소 화합물을 시안을 산화 분해해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차염소산 나트륨이 ONaOCl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시안을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시안은 CN이죠.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를 놨을 때 이 시안이온일 때 ONaOCl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NaOCl의 분자량은 74.5로 주어졌어요.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Na의 원자량이 얼마죠? 23. 그리고 O의 원자량은 16. Cl의 원자량은 35.5.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74.5g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시안의 분자량을 조사하면 C가 12, N은 14. 그래서 26g이 되는 거죠. 따라서 2 곱하기 26g일 때 5 곱하기 74.5g은 문제 조건에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100mg/L를 kg/m의 삼성으로換算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mg/L라는 단위에서 얼마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kg/m의 삼성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100mg/L는 0.1 kg/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5m의 삼성을 곱하면 kg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0.1 kg/m의 삼성 곱하기 15m의 삼성이라고 했어요. 때 x.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0.75 kg이라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그리고 3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성장 곡선에서 포기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단계는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조금밖에 없는 양분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신진대사율은 큰 비율로 감소한다. 미생물은 그들 자신의 원형질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자산화 과정을 겪게 되어서 전체 원형질 무게는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화 과정이에요. 자산화 과정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원형질을 분해시켜서 소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화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산화 과정이라는 것은 내생호흡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36번 문제에 보면 황의 함유량이 2.5%이고 비중이 0.87인 중류를 350L/H로 태우는 경우에 SO2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황성분의 전량이 SO2로 전환되며 표준 상태를 기준한다고 그럽니다. SO2가 나오려고 하면 SO2라는 아황성 가스가 나오려고 하면 보시다시피 SO2가 나오려고 하면 S하고 O2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S 플러스 O2는 SO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황이 2.5% 함유되어 있고 중류가 350L/H로 되어 있는데 고체하고 액체 연료는 리터라는 단위를 쓸 수 없죠. 반드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터/H를 킬로그램/H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연료 리터/H에서 비중을 곱하게 되면 킬로그램/H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0L/H 곱하기 비중 0.87을 곱하면 킬로그램/H가 됐어요. 자, 이 중에서 황의 함량이 몇 퍼센트? 2.5%. 2.5%니까 0.025죠. 100으로 나눠주면 퍼센트가 없어지는 게. 자, 따라서 X 해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5.33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폐기물의 선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부터 농가에서 탈곡 작업에 이용되어 온 것으로 그 작업이 밀폐된 용기 내에서 행해지도록 한 것. 공기 중에서 각 구성물질의 낙하 속도 및 공기 저항의 차이에 따라서 폐기물을 분별하는 방법. 종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가벼운 물질과 유리, 금속 등의 무거운 물질을 분리하는 데 효과적임. 자, 우리가 가벼운 물질이 있고 무거운 물질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공기를 불어넣어 주게 되면 무거운 물질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물질은 멀리 가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별하는 방법.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될까요? 나번에 공기 선별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38번을 보시면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서 폐기물 중에서 카드뮴의 원자 흑광 광도계로 분석했을 때 측정 파장은, 자, 우리가 카드뮴을 원자 흑광 광도계로 분석했을 때 파장은 228.8나노미터가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그리고 39번을 보겠습니다. 발열량이 800kcal/kg인 폐기물을 용적이 125m의 삼성인 소각로에서 1일 8시간 연소해서 연소실의 열 발생률이 4000kcal/m의 삼성 아워. 자, 지금 보시면 단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kcal/m의 삼성 아워. 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으면 문제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kcal/h라는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발열량과 연료량, 지금 여러분들이 연료량이 지금 얼마죠? 문제 조건에서 연료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연료량이 한 쌍이죠. 그래서 지금 kcal/h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발열량이 저위 발열량이거든요. kcal/kg이 되죠. 자, 그리고 폐기물이나 연료량을 나타내게 되면 kg/h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위가 kcal/h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열량과 연료량 또는 폐기물량은 그러니까 한 쌍으로 항상 나타낸다. 그리고 뭐를 나눠주면 되죠? 최적 125m의 삼성이라는 최적을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4000kcal/m의 삼성 아워는 열량이 지금 얼마죠? 발열량이 800kcal/kg. 그리고 폐기물량은 미지수입니다. kg/day죠. 왜 kg/day냐면 정답에서 하루에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을 물었기 때문에 kg/da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루에 소각로의 운행시간은 하루 8시간. 따라서 하루 8시간을 보정을 해줘야지 여기 있는 단위 8시간과 여러분들 열 발생률의 시간 단위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누기 용적. 용적이라는 것은 부피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자, 따라서 폐기물의 양을 계산을 하면 5000kg/day라는 값이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서는 kg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톤으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자, 따라서 톤으로 계산하게 되면 5000kg/day는 5000톤/day가 되니까 정답은 5톤.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의 축소화 방법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축소화 방법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우리가 시료를 축소화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구획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교사법이 있고, 원추사분법. 그래서 가번이 정답. 특히 구획법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시험상에서도 나타나죠. 가로를 몇 등분? 가로를 4등분. 그리고 세로를 몇 등분? 세로를 5등분. 이렇게. 그러면 총 몇 덩어리? 20덩어리.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걸 구획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40번 정답은 가번입니다.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41번입니다. 수분 함량이 25%인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수분 함량이 5%의 쓰레기가 되도록 하려면 쓰레기 1톤당 증발시켜야 하는 수분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따라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건조 전의 쓰레기와 건조 전의 함수율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건조를 시켜요. 그러면 건조 후의 쓰레기와 건조 후의 함수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조 전의 쓰레기와 건조 후의 쓰레기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건조를 시켰으니까 정발되는 수분량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발되는 수분량이 W1 - W2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먼저 W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W1이라는 것은 1톤이라고 그랬어요. 1톤은 1000kg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5%는 P1이 되는 거죠. 그럼 건조 후의 수분량이 5%니까 5%는 P2. 자, 따라서 W1 자리에 1000kg, 그리고 P1 자리에 25%, P2 자리에 5%. 따라서 W2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789.47kg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건조 전의 쓰레기량이 1000kg, 건조 후의 쓰레기량이 789.47kg이니까 그 차만큼 정발된 수분량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발된 수분량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공식상에 있는 W1에서 W2를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210.53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납은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다음은 폐기물 매립 처분 시설 중에서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 설명인가? 악취나 쓰레기에 비산, 해충 및 야생 동식물의 번식,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쓰레기의 매립 및 다짐 작업에 필요한 뿐만 아니라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침출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 시설은 매일 복토나 중간 복토, 최종 복토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악취나 쓰레기 비산, 해충, 야생 동물의 번식, 그리고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매립을 한 다음에 바로 위에 뭐를 해야 되죠? 복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복토를 한다는 것은 흙을 쓰레기 위에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덮개 시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의 선별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선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선별이라고 해요. 그죠? 자, 선별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가 되는 거죠? 선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게 보통 이제 선별이라고 나타내죠. 따라서 라번에 보시면 재활용 가능한 성분의 분리가 가장 선별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라번. 그리고 44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설러지 계량의 주 목적은, 우리가 설러지 계량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설러지 계량이라는 것은 일단은 설러지에 약품을 주입을 해서 목적은 탈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러지 계량을 하는 거예요. 계량이라는 것은 약품을 주입하는 것을 계량이라고 그러고 그 목적은 뭐가 되는 거죠? 탈수성이죠. 자, 따라서 탈수성 향상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5번. 주로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산한다고 그랬어요. 산업 폐기물.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주로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산했을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선 조사하고자 하는 개의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한 다음 투입되는 원료와 제품의 흐름을 근거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많이 들며 상세한 데이터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은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산할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개의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질 수지법이 정답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6번에 보면 로터리 킬러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로터리 킬러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터리 킬러이라고 하면 회전로를 뜻하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이론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 효율이 낮다. 무조건 열 효율이 낮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열이나 혼합 등의 전처리 없이 폐기물 주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섭씨 가스 세정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넓은 범위의 액상 및 고상 폐기물을 함께 연소 가능하다. 다음에 비교적 열 효율이 높으며 먼지가 적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 효율이 낮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로터리 킬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라번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열 효율이 낮다는 게 정답을 찾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47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의 중간 처리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중간 처리 공정입니다. 중간 처리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종 처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쇄를 한다든지 선별을 한다든지 압축을 한다든지 이런 공정들은 전부 다 중간 처리 공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 처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 최종 처분이라고 그러죠? 매립을 하는 것이 최종 처분이 되겠죠. 자, 따라서 라번의 매립이 최종 처분, 그리고 나머지는 압축이라든지 파쇄라든지 선별 과정은 중간 처리 공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답은 라번이죠. 그리고 48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유기물의 현기성 소화분해 시 발생되는 물질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산소, 나번에 알코올, 다번에 유기산, 라번에 메탄이죠. 그래서 현기성 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를 소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분해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소가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9번 다음 중에서 소강도의 형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소강도라는 것은 폐기물을 태우는 로를 소강도라고 해요. 그래서 문구를 잘 보시면 가번의 펌프식, 펌프와 태우는 거하고 관계 있나요? 자, 우리가 펌프라는 것은 물을 A에서 B로 이송시키는 장치를 펌프라고 하죠. 따라서 가번은 소강도 형태가 아닙니다. 나번에 확액자식, 확액자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토크라고 하죠. 다번에 유동상식, 그리고 회전로식,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금이나 피혁 제조, 색소, 방부제, 약품 제조업 등의 폐기물에서 주로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금이나 피혁 제조예요. 자, 도금이나 피혁 제조 공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CR이라는 게 크롬입니다. 자, 그리고 PCB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PCB는 가네미유증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카드뮴이라는 것은 이따이병, 그리고 수원이라는 것은 HG를 수원이라고 그러죠. 수원이라는 것은 미나마타병.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헌터루셀 증후군. 자,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PCB, CD라는 카드뮴, HG라는 수원, 말씀드린 것처럼 질환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1번에 보면 폐기물을 안정화 및 고형화시킬 때의 폐기물의 전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오염물질의 독성 증가, 우리가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형화를 시키는 거지 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형화를 시키는 방법은 절대로 아니죠. 나번에 폐기물의 취급 및 물리적 특성 향상, 다번에 오염물질이 이동되는 표면적 감소, 라번에 폐기물 내에 있는 오염물질의 용해성 제한.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면 소규모 분뇨 처리 시설인 이모퍼 탱크의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자, 분뇨를 처리하는 이모퍼 탱크입니다. 자, 이모퍼 탱크라는 것은 가장 먼저 침전실이 있고 소화실이 있고 스컴실이 있어요. 그리고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호기성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기성으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분뇨가 현기성으로 처리하는 장치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라번에 보면 포기조라는 것은 뭐를 이용을 하는 거죠? 포기로는 산소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2라는 산소를 공급을 하는 것을 포기조 또는 폭기조라고 하죠. 그래서 현기성과 관계없는 것은 라번이 정답. 자, 반면에 분뇨를 처리하는 이모퍼 탱크 같은 경우에서는 현기성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답을 찾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은 이모퍼 탱크의 구성 요소를 기억을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모퍼 탱크는 침전조, 그리고 소화조, 그리고 스컴실,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번 문제 보면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적환장의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들 적환장이에요. 적환장이라는 게 뭐죠? 쓰레기가 작게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질러지 쓰레기가 있고 불법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그리고 최종 처분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무게 중심 지역에 임시로 우리가 쓰레기를 저장해 두는 장소를 적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적환장이 설치되는 경우는 작다라는 소규모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처분장이 멀리 떨어져 있고 공기 수송 방식을 쓴다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량의 어질러진 쓰레기 그리고 불법 투기가 성행한다든지 그런 조건에서 적환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만히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작은 규모 맞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에 소형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소형 맞습니다. 그리고 처분장이 수집 장소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 처분장이 수집 장소에 인접하고 있다는 소리는 바로 처분장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환장이 필요 없게 되죠. 그리고 라번에 반죽 수송이나 공기 수송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잘못 설명된 문구는 다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어떤 폐기물의 매립공법에 관한 설명이가 매립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에 감량화를 위해서 먼저 쓰레기를 일정한 더미 형태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미 형태로 압축을 해서 부피를 감소시킨다. 자, 어떤 방법인지 볼까요? 자,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 이렇게 매립장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더미를 만들어서 매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미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복토를 해요. 이렇게 복토하고 그리고 또 더미를 만들어서 매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토가 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 더미 형태를 해서 매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 복토를 합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압축 매립 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보시면 쓰레기 발생량 증가가 매립지 확보 및 사용연한 문제에 있어서 유리하고 운송이 간편하고 안정성이 있으며 지가가 비쌀 경우에 유효한 방법이다. 지가라는 것은 땅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압축 매립 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안 매립 공법이 하나 있죠. 해안 매립 공법은 뭐가 있어요? 순차 투입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륙 매립 공법과 해안 매립 공법은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갖는 것으로서 하부로부터 뜨거운 공기를 주입해서 모래를 부상시켜서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방법에서는 유동 매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유동 매질로서 모래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모래에 열을 가해서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유동상 소각로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림상에서 봤을 때도 모래가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 그러니까 모래에 열을 가해서 태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유동상 말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화격자 소각로죠. 스토크라고 하는데 화격자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전처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유동청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다시피 장치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전처리를 해서 파쇄라는 전처리를 해서 쓰레기를 주입을 해야 되는 반면에 화격자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전처리가 없이 그대로 파쇄라는 전처리가 없이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폐기물의 소각을 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화격자 소각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5번의 정답은 4번의 유동상 소각로예요.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마스킹 효과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마스킹 효과입니다. 가번의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나번에 두음의 주파수가 비슷할 때는 마스킹 효과가 대단히 커진다. 다번에 두음의 주파수가 거의 같을 때는 도플러 현상에 의해서 마스킹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음파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다 되어 있어요. 다번에 보시게 되면 두음의 주파수가 거의 같을 때는 도플러 현상에 의해서 마스킹 효과가 커진다가 아니라 맥동이 생겨서 마스킹 효과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7번에 보시면 각각의 음량 파워 레벨이 89dB, 91dB, 95dB인 음의 평균 파워 레벨은 자, dB라고 표시하는 단위를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L이라는 평균 파워 레벨을 계산을 했을 때 공식에 보시면 10로그, 로그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에 있습니다.
n분의 1. n이라는 것은 개수예요. 89dB, 91dB, 95dB이니까 3개죠. 그래서 n은 3이 되겠죠. 자, 10의 10분의 L1성 플러스 10의 10분의 L2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자, L1 자리에 89, L2 자리에 91, 그리고 L3 자리에 95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n의 자리는 3개가 있으니까 3. 자, 따라서 계산하면 92.40dB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98번 문제에 보면 음향 파워 레벨이 100dB이 어머니의 음향 파워는, 자, 여러분 음향 파워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와요. PWL이라는 음향 파워 레벨은 10log W0분의 W로 계산을 하죠. 자, 여기서 W0라는 것은 값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정해져 있느냐면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입니다. WATT를 와트라고 했는데 이 값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건에서는 음량 파워 레벨이라는 PWL이 100dB로 주어졌죠. 그래서 100dB 대입을 하고 W0 자리에는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를 대입을 하시면 W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얼마가 나오느냐면 0.01 와트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집안을 전파하는 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그리고 종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파된다. 다번에 음파는 종파에 속한다. 라번에 지진파의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평행하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다번에 음파는 종파에 속한다. 다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그림에서 파장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파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가 되나요? 자, 2번 골과 골의 간격을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공부해야 될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내용들은 수업을 마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을 그날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을 밀어놓고 한꺼번에 공부를 하게 되면 효과도 많이 떨어질 뿐더러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항상 매일매일 어느 일정량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